안녕하세요. 상담심리학 컨텐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함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순수한 대상관계 이론가로 불리는 페어베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관계 이론가들과 그들의 이론을 이해할 때 프로이드를 빼놓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프로이드의 심리 구조나 욕구 체계를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부터 시작해서 대상관계 이론가들의 이론을 설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클라인, 페어베언, 컴버그의 입장을 우선 정리해 보겠는데요. 이 세 명에 대한 비교 설명을 다른 동영상에서 이미 시청하신 분은 바로 페어베언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클라인은 프로이드의 욕동체계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자신의 욕구를 창조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대상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가를 설명했습니다. 페어베어는 프로이드와는 대척점에 서면서 프로이드의 욕구 체계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욕동구조 모델로부터 대인관계 구조 모델로 전환하는 가장 순수하고 명확한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순수한 대상관계 이론가로 불립니다. 페어베언이 이런 관점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던 여러 가지 원인들 중 한 가지는 그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객관적이고 대범하게 재검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어베언뿐만 아니라 건트립, 보우비와 같은 연구자들도 프로이드의 욕구체계 개념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클라인이나 페어베언의 이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후대의 학자들이 대상관계 이론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개념들을 많이 제공해 주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컴버그는 대상관계 이론의 통합론자로 불리면서 현대 대상관계 이론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버그는 클라인처럼 프로이드의 욕구 체계를 수용했고 클라인과 페어베언의 이론들을 섬세하게 통합하면서도 독특하게 정동, 정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대 대상관계 이론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컴버그가 클라인처럼 프로이드의 욕구 체계를 수용했지만 클라인과는 다른 관점을 취한 부분은 컴버그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되겠는데요. 클라인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대상관계를 맺느냐를 설명했다면, 즉 욕구가 선행한다고 주장했다면 컴버그는 대상과의 관계 경험의 질에 따라 욕구가 나온다, 즉 관계 경험이 욕구보다 선행한다고 주장한 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클라인, 페어베언, 컴버그에 대한 동영상들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페어베언은 프로이드의 욕동이론을 완전히 부정을 하면서 원래 존재하는 것은 욕동이 아니라 자아라고 설명했습니다. 욕동은 그저 자아의 한 기능이나 파트일 뿐이라서 현실적으로 뭔가를 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좌절되기 때문에 분노나 공격성이 올라오거나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고픈 것처럼 욕구는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처리하는 자아의 기능일 뿐이지 욕구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초자아나 원초아도 자아의 기능이지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페어베언에게는 선언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욕구가 아니라 자아 개념이었습니다. 페어베어는 자아는 생애 초기부터 존재하는 원초적인 심리적 자기라고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관계지향적 에너지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지향적 에너지가 자아와 대상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페어베어는 자아가 어떻게 분화한다고 설명을 했을까요? 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경험, 처음부터 거절당하는 경험, 처음에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가 후에는 결국 거절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유아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게 되고 이때 자아는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중심자아화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어베어는 긍정적인 경험은 중심자아가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무의식화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불만스러운 경험을 할 때는 유아는 나쁜 대상을 외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적 대상으로 만들어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기와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관계 경험이 내재화된 형태가 내적 대상인데, 좌절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을 내적 대상으로 만들어 내면에 두는 과정에서 의식 영역에 있는 중심 자아에서 떨어져 나와 분열을 하게 되고, 무의식 영역에서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 자아로 표상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리비도적 자아는 흥분시키는 대상, 즉 뭘 해줄 것처럼 해서 의존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좌절시키는 대상과의 불만족 경험을 처리하기 위해 리비도적 자아라고 하는 무의식화된 기능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프로이드의 원초화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반리비도적 자아는 거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상과의 좌절 경험을 처리하기 위해 중심 자아로부터 분열된 자아의 무의식적 기능인데, 이것은 프로이드의 초자아의 성격을 띠면서 리비도적 자아를 공격하기도 한다고 페어베어는 설명했습니다. 리비도 자체는 만족스러운 관계 경험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성취될 듯 말 듯하면 리비도적 자아로, 아예 처음부터 거절당하면 반리비도적 자아로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반리비도적 자아가 반응하는 방식이 공격성이고, 따라서 공격성은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내재된 본능적인 욕동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어베어는 자아가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했던 원래의 자아는 만족스럽지 못한 대상과의 관계를 내면화함에 따라 리비도적 자아나 반리비도적 자아로 파편화되고, 분열이 자주 일어날수록 중심 자아는 작아집니다. 파편화된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 자아는 현실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며 내적 대상들에만 관심을 두고 보상을 추구합니다. 페어베어는 대상과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부족해서 중심 자아에서 경험되고 있는 것들이 없을 때는 중심 자아는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있고, 욕구나 좌절감은 무의식 영역으로 분리되고 억압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분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어베어는 유아가 긍정적인 관계만을 경험해서 중심 자아만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에서는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 자아라는 심리 내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중심 자아가 리비도적 자아나 반리비도적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서 위협적인 자극들을 잘 처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페어베어에게 심리치료란 치료자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좌절된 욕구와 분노를 통찰하고 이것을 중심 자아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페어베어는 이 과정을 정교하게 제시하지는 못했고, 이후에 컴버그나 제이콥슨, 비온 등이 치료 과정을 정교화하는 데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림들은 구글 서치를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어베어니 설명하는 자기 구조에서는 원래는 자아만이 이렇게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자아는 관계지향적인 리비도적 에너지 자체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외부의 대상과 자아가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즉, 자아는 선언적으로 대상을 추구하는 리비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가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 처음부터 거절당하는 경험,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가 후에는 결국 거절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중심자아화가 되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외부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의 긍정적인 측면은 이상화된 대상으로 내면에 자리 잡습니다. 페어베어는 긍정적인 경험은 중심자아가 의식 영역에서 처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대상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성숙해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성숙 과정이 방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페어베어는 그것을 보상하려는 내적인 관계들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내적 세계, 즉 자아가 분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어베어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때는 유아는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외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적 대상으로 만들어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무의식 영역으로 억압하는 것인데,
좌절스럽고 부정적인 경험을 내적 대상으로 만들어 내면에 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아가 좌절스러운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대상과의 좌절스러운 경험은 흥분시키는 대상 표상, 거부하는 대상 표상이 되어서 무의식 영역에 자리 잡게 되고, 이때 의식 영역에 있는 중심 자아는 분열을 하게 돼서 리비도적 자아 표상과 반리비도적 자아 표상 또한 무의식 영역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리비도적 자아라고 하는 무의식화된 기능은 흥분시키는 대상, 즉 뭘 해줄 것처럼 해서 의존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좌절시키는 대상과의 불만족 경험을 처리하기 위해 형성되는 것이고, 이것은 프로이드의 원초화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반리비도적 자아는 거부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상과의 좌절 경험을 처리하기 위해 중심 자아로부터 분열된 자아의 무의식적 기능이라고 페어베어는 설명했습니다. 인간이 대상과 긍정적인 관계만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내적 대상을 갖게 되고 자아가 분열됩니다. 중심 자아가 비는 상태가 될 정도로 분열되느냐, 중심 자아가 리비도적 자아나 반리비도적 자아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는 갖고 있느냐가 개인이 정신병리냐 아니냐의 연속선상의 한 지점에 서게 합니다. 그럼 자아가 분열되는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결과까지 초래하면서 내적인 관계, 즉 내적 대상들을 증가시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에서는 결핍되었지만 내적 대상들에게 느끼는 강렬한 애착을 통해 안전감과 지속성이라는 보상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페어베언이 말하는 발달, 성숙이란 이 내적 대상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고 자신을 그 대상들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그림에서 페어베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반리비도적 자아는 프로이드의 초자아의 성격을 띠면서 원초화적인 리비도적 자아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페어베언이 공격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페어베어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발달 이론을 전개시켰을까요? 바로 친밀한 상호작용을 맺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페어베어는 인간의 정서 발달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소개하면서 대상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유아적 의존 단계에서 유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와 융합되어 있던 정신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때문에 빨기, 흡입하기와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관계 방식들을 동원해서 엄마와 융합하려고 합니다. 페어베어는 이것을 1차적 동일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과도기적 중간 단계는 성숙한 의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와 같은 단계입니다. 융합되어 있는 대상과의 의존적 관계를 포기하는 것인데, 이때 대상과의 분리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포를 딛고 자신이 그들과 분리된 존재임을 경험하고 나아가서는 온전하고 너그러운 자아의 본 모습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공포를 딛고 내적 대상들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럴 때 개인이 사랑받고 환영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페어베어는 주장했습니다. 페어베어는 심리치료는 내담자 안에 이러한 믿음이 싹 트도록 내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해서 내담자가 새롭고 풍요로운 관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리비도와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갇혀서 인간의 동기와 경험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치료법에만 매달려서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의존 단계는 정서적으로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상에게 무조건 의존만 해서 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면서 교환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페어베어는 성숙한 의존 상태에서는 충분한 리비도적 에너지를 가지고 대상들과 접촉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내적 대상들을 형성해서 보상적인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사실 이 단계는 이상적인 것이어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페어베어의 도덕적 방어라는 개념은 대상의 좋은 측면, 즉 흥분시키거나 거부하는 대상이 분리된 후 남게 되는 이상적인 대상을 내면화해서 중심 자아가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이상적 대상이 요구하는 기대에 맞추어 살려고 하고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 자아가 나쁜 내적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합니다. 도덕적 방어의 목적은 좋은 대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서 좋은 대상과 접촉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그리고 외부 대상에 대해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고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페어베어는 인간의 근본 동기는 타인과의 즐거운 관계 추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쾌락 추구는 근본적인 관계 추구 동기가 달성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2차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유아는 처음부터 대상을 지향하는 현실적인 추구를 하는데 대상 관계 대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쾌락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베어에게 있어서 쾌락의 추구는 프로이드의 주장처럼 리비도적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인관계 추구라는 원래의 목적 실패를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어베어는 이러한 관점에서 공격성을 보기도 하는데요. 공격성을 1차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즐거운 관계 추구라는 1차적인 목적이 좌절되면 나타나는 2차적인 반작용이라고 보았습니다. 페어베어니 만족스럽지 못한 실패한 대상 관계로부터 좋은 대상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아가 해결해야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공격성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공격성을 2차적인 요소로 보고 있긴 하지만 그 임상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어베어의 대상관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페어베어의 이론은 동시대를 살았던 클라인의 빛에 가려서 또는 그의 이론을 대중화시킨 제자의 부족으로 우리가 대상관계를 공부할 때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울 수 있습니다. 페어베어는 그 당시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치료법에만 몰두하고 환자와의 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리비도와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갇혀서 인간의 동기와 경험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클라인이 프로이드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던 것과는 달리 과감하고 대범하게 획기적인 대상관계 개념들을 이론화했고 이후 컴버그와 같은 대상관계 이론가들이 독특하게 대상관계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또는 회원 가입으로 함성 채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